자, 문화로 넘어갈까요? 민족문화의 융성 봅시다. 자, 문화 파트에서는 당연히 사상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사상사 중에서 지금은 조선이니까 당연히 유교가 중요하겠고, 유교 중에서는 성리학자들이 중요하겠죠. 성리학자 하면 떠오르는 이왕이, 그쵸? 이왕이가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조선 전기의 문화는 15세기의 문화와 16세기의 문화를 비교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건물도 건축도 15세기, 16세기 건물. 그 다음에 그림도 15세기, 16세기 그림. 이런 식으로 15세기와 16세기 문화를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왕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15, 16세기를 좀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근세의 문화 중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걸 굳이 찾으라면 조선왕조실록. 그게 좀 많이 언급이 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근세의 문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맨 처음에 조선 초기 민족문화의 발달 배경 봅시다. 자, 조선 후기 15세기 문화의 특징 나와 있죠? 항상 나라를 처음 세우면 늘 자주적이에요. 자주적, 주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특히 그 중에서 관악파. 관악파는 다른 말로 누구예요? 홍구파. 관악파랑 홍구파가 같은 거죠. 그래서 홍구파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것처럼 문화에 있어서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향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한글 창제로 넘어갈까요? 자, 훈민정음이 창제되죠. 세종대왕 때.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 거고, 집현전을 중심으로 집현전에서 정음청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정음청이 구성되고 여기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정음청을 중심으로 한글을 만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한글 봅시다. 자, 구조만 한번 볼까요?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에 의하면,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에 훈민정음이 한글이 만들어질 때 같이 편찬된 책이에요. 그게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그동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없어진 거죠. 없어졌다가 1940년에 간송 전영필이 찾아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시골에 있던 거를 말하자면 사온 거예요.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당연히 국보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기록문화유산으로. 자,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한글의 창제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음 같은 경우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죠. 자음은 구강 구조의 어떤 구강 구조를 보고 만들었고, 상형 문자고,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는 이제 천지인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역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글자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일단 책을 써봤죠. 이게 과연 효용이 있는지. 그래서 한글로 쓴 첫 번째 작품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국문학, 국어로 쓴 첫 번째 작품, 국문학 첫 작품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작품이죠. 자,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조선 왕조 건국의 찬양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계의 조상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월인천강지곡 등등 뿐만 아니라 농서, 그 다음에 불경 이런 것들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했었죠. 자, 그 다음에 중종 때로 넘어가면 훈몽자회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한자의 음과 뜻을 우리말로 기록하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행정실무에 활용하기도 했는데, 특히 하급 중앙관리인 서리의 채용시험에 훈민정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공무원 시험에 국어시험이 있었다. 그래서 리과라고 하는 이 서리 채용시험에 훈민정음의 과목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되게 배우기 쉬운 글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한글이 보급되면서 일반 백성들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이제 문화생활이 가능해진 거고, 예를 들면 농서를 읽고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게 됐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던 게 바로 이 훈민정음.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은 우리나라 민족 문화의 깃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역사서가 편찬이 돼요. 역사서 편찬 봅시다. 자, 역사서 편찬에서는 역사서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역사서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건국 초기. 자, 건국 초기에 쓰여진 역사책들은 당연히 뭐 어떤 성향이겠어요. 당연히 자주적인 성향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나쁘게 폄하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쓰여진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자, 고려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누가 썼는지 여러분 기억나죠? 고려국사는 누가 썼나요? 정도전. 그렇죠. 정도전이 쓴 역사책으로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뭐랄까요? 네, 폄하하고 있죠. 나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너무 엉망이어서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 뭐 이제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국사략. 자, 삼국사략이라고도 하는 동국사략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시간이 한 50년, 6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래서 15세기 중엽으로 넘어가면 자, 건국 초기에 아무리 고려가 엉망이다라고 썼지만 한 50년, 60년 지난 후에는 야, 그래도 고려에서 넘어온 나라가 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서술이 이루어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하게 돼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죠. 즉 고려가 그렇게 너무 엉망은 아니었어. 고려도 괜찮은 점이 많은 나라야. 이렇게 저술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술된 책들 중에 대표적인 책이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 있죠.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자, 고려사는 일단 완성된 거 쓰기는 세종대왕부터 쓰기 시작했지만 완성은 문종 때 완성됐어요. 우리는 문종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고려사 문종. 자,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전체 사서라는 거죠. 자, 고려 초기에, 고려 전반기에, 고려 전기 이때 기전체로 쓰여진 책은 없어요. 요거밖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기전체 사서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자, 고려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했고 그 다음에 문종 때 완성된 기전체 사서다. 그게 바로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고요.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그래도 좀 괜찮았어 라고 서술을 하고 있지만 고려 말로 가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려 말은 또 엄청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어요. 고려 말은 엉망이었어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전체 사서, 자, 그리고 자주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이게 바로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서문을 읽어보시면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다. 자,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다라고 했으니까 이 책의 방식은, 서술 방식은 뭐냐? 기전체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전체로 쓰여졌다. 자, 사마천의 사기가 기전체 사서거든요. 그래서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 요거는 기전체구나. 그러면 조선 초기에 기전체로 쓰여진 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본기라 하지 않고 세가라고 한 것은 대의명분의 중요성을 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기전체라고 하는 건 본기, 세가, 지, 표, 열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고려시대 배울 때 고려시대 가장 대표적인 기전체 사서가 뭐였어요? 삼국사기. 그쵸? 삼국사기 있었는데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조사를 어떤 걸로 적고 있냐면 본기로. 그쵸? 그런데 이거는 조선으로 넘어왔잖아요. 조선이면 성리학을 강조하죠. 대의명분을 중시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본기로 적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뭐로 적고 있어요? 세가. 고려의 왕조사를 본기로 적지 않고 세가로 적고 있다. 이것도 그 전에 우리가 고려시대의 기전체와는 약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세가라고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우왕과 창왕을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우 신창으로 적고 있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신돈의 자식일 거다. 이렇게 이제 고려시대를 폄하했잖아요. 끝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 끝에 고려시대 말기를 어쨌든 폄하하고 있구나. 신우신창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사마천의 사기의 법리에 따랐다고 했으니까 기전체. 그 다음에 세가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기전체로 쓰여진 거고, 신우신창이라고 한 거 보니까 고려 말은 어쨌든 폄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 책이 뭐냐? 그러면 고려사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고려사.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책을 볼게요. 고려사 저료, 삼국사 저료, 동국통감.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야 되는 책은 동국통감이에요. 자,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책은 일단 성종 때 서거정이 편찬한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통감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뭐 당연히 편년체고, 이거는 말 안 해도. 자, 이거는 편년체 통사. 편년체 통사이다. 편년체 통사. 자, 여기에서 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편찬한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부터 적었으니까 어디서부터 적었을까요? 고조선부터 적었겠죠. 단군조선부터. 그래서 여기서는 단군조선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었으니까 끝까지라는 건 제일 최근까지. 그럼 이게 이제 조선 초기니까 최근은 고려 말까지. 맞아요. 그래서 고려 말까지 그렇게 저술한 책이구나.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째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통사라고 하죠. 그래서 편년체로 쓰여진 통째로 적은 편년체 통사. 자, 이게 최초의 통사예요, 말하자면. 자, 봅시다. 거기 보시면 최초의 통사.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했고, 삼국사 저료와 고려사 저료를 통합하여 만든 책이다. 삼국사 저료는 단군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까지, 고려사 저료는 고려시대 전체를 그렇게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권을 합쳐서 다시 편찬한 책, 통째로 다 쓴 책, 우리나라 역사를. 그런 걸 통사, 동국통감이라고 하죠. 자, 밑에 보시면 동국통감의 서문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한눈에 정리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건국 초기, 그 다음에 15세기 중엽,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 하나는 16세기. 자, 16세기의 정치를 이끌어갔던 계층은 누구? 사림. 사림들은 뭐만 좋아하냐면 성리학만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약간 학문을 좀 배척하죠. 성리학 말고 나머지는 배척하니까. 특히 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개념이 뭐냐면 기자조선이에요. 그래서 기자조선을 중시, 기자를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기자라고 하는 건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단군조선이 있었고 기자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 있었고 위만이 망했죠. 그래서 이 기자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고조선 할 때 진짜 있었냐, 정말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냐? 없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을 지배했다. 동쪽 어느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됐다라는 기록이 있다더라. 그럼 거기가 조선인가 봐. 그럼 우리가 지배했었네?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고, 그거를 16세기의 사림들이 요 기자를 중시하면서,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는 기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조선의 일부죠. 요 기자 조선을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때 쓰여진 책으로는, 자, 거기 보시면 뭐 기자실기라는 책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동국사략이라는 책이 또 있죠. 쓴 사람은 달라요. 박상의 동국사략. 그래서 동국사략이라는 책도 있고 이런 책들이 쓰여졌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기자를 강조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특히 시험에 나오는 역사책은 두 권. 하나는 고려사, 하나는 동국통감. 얘네가 가장 시험에는 많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장 넘겨서 조선왕조실록으로 갑시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볼까요? 500페이지. 자, 조선왕조실록은, 자, 하나의 왕조에서, 하나의 나라죠, 말하자면 하나의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이런 분량의 책을 남긴, 역사책을 남긴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객관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었고, 여러분 알다시피 원칙은 왕이 볼 수 없게,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록만 한 게 아니고 이거를 객관성을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게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편찬 대상 봅시다. 자, 당연히 누구를 쓴 거냐? 왕조를 쓴 건데 우리나라 왕이 조선시대 전체에 27명이에요. 그 27명의 왕 중에 27개의 사료가 다 있지만, 실록이 다 있지만 이 중에서 일본의 영향 하에 있던 고종, 순종 빼고 나머지 25명의 왕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조에서부터 철종 때까지, 그쵸? 태조에서부터 철종 때까지 그 실록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죠. 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설마 조선왕조 실록이 한 권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집에 가면 다 한 권씩 책꽂이에 꽂혀 있는 한 권으로 보는 뭐 조선왕조 실록 한 권 아니고 분량이 엄청 많아요. 알죠? 또 여러분도 오해할까봐. 한 명의 왕조 실록만 하더라도 몇십 권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몇십 권이 뭐예요? 몇백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정말 한 권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긴 좋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알죠, 여러분? 설마 전주 사고본 딱 한 권만 들고 피난 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럴까봐. 자, 어쨌든 봅시다. 태종에서부터,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의 25대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다.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쫓겨난 왕들은 일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기라는 이름이 붙은 실록은 어떤 실록일까요?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그쵸, 2명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에 수정과 개수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실록은 한 번 쓰면 고칠 수 있냐?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록은 한 번 쓰면 고칠 수 있다. 이제 뭐가 안 된다는 거냐면 왕이 보고 내 맘대로 고친다. 그게 아니고 정권이 바뀌거나 붕당이 바뀌면 이렇게 고쳐 쓰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과 개수가 가능하다. 거기 보시면 선조, 현종, 경종은 수정실록을 같이 가지고 있대요. 고친 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고쳐 쓴 게 남아있다. 원본하고 고친 게 같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편찬 자료 봅시다. 자, 사초, 시정기, 그 다음에 의정부 등록,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일성록 등이 있었다. 자, 거기 보시면 사초라고 하는 건 이제 사관. 지금 이때는 뭐 녹음기가 있어, 아니면 뭐 캠코더가 있어.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2명이 왕을 따라다니면서 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으로 남기죠. 그래서 사관은 총 한 8명 정도 있어요. 전체 한 8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명씩 왕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대화한 거 아니면 이렇게 행동한 거 요거를 다 기록으로 남겨놓게 되고, 이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초를 기록하는 사람인데 이 사초라고 하는 건 왕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관이 기록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요. 궁궐에 놔두지 않아요. 왕이 고칠까봐.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초에는 단순히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기록자만은 아니에요. 왕의 정책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적고 싶은 어떤 사료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왕의 어떤 정책을 비판하는 비판자로서의 역할도 하도록 되어 있죠. 사초가 당연히 단순히 그냥 기록으로만 남긴 게 아니라 왕의 정책에 대한 비판까지도 담겨 있다. 자, 이런 걸 사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정기라고 하는 건 관청의 문서를 모아 만들었는데 우리 그 밑에서 4번째 줄 보시면 의정부 등록,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일성록, 이게 이제 다 사초의 실록을 만드는데 어떤 사초 자료가 되는 건데요. 이 중에서 거기 별표 쳐 있는 거 있죠. 뭐뭐 있어요? 별표. 승정원 일기하고 그 2개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예요. 옆에 오른쪽에 설명을 읽어보시면 세계 기록문화유산, 별표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료가 됐던 것들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승정원 일기는 조선왕조 실록의 분량보다 몇 배 많아요. 그러니까 그 승정원 일기를
약간 축소하고 정제해서 쓴 게 실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건 정말 자세한 기록들이 실록보다 몇십 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은 지금 현재 전부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검색을 하고 싶다. 어느 왕의 몇 년도에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색을 하려면 거기다가 날짜만 적어 넣으면 왕의 기록이 쫙 컴퓨터로 쉽게 말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서. 그리고 어떤 키워드, 단어만 딱 넣으면 자료가 쫙 나와요. 그런데 승정원 일기는 아직 해석이 안 돼 있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해석 중. 그러니까 아직 전부 다 자료가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승정원 일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 계속 해독 중이에요. 한자로 다 써 있을 테니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이 훨씬 많다. 그게 바로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분량이 많고 기록이 자세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일성록이라고 하는 건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적기 시작한 왕의 일기를 일성록이라고 하는데, 이 일기가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 무슨 일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국내외 정세를 전부 다 적고 있고 외래의 전례, 그러니까 외래 문화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일성록 역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편찬 방법으로 갑시다. 첫 번째 편년체로 되어 있어요. 자, 사초라든가 시정기를 쫙 모아서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날짜 순으로 기록을 한 게 바로 편년체겠죠. 그리고 이거를 모아서 일단 몇 번의 퇴고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 딱 편찬한 게 초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편찬한 게 중초본. 그렇죠. 중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편찬을 마무리한 게 정초본. 그래서 이 정초를 인쇄로 넘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거를 이제 금속알자로 딱 만들어가지고 쫙 인쇄로 넘기는 게 바로 정초본. 그러면은 초초와 중초는 그 기록들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세검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 종이를 물에다 이렇게 씻어버리죠. 이 화선지, 그러니까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 종이로 만든 이 한지는 굉장히 두꺼운 한지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종이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녹는 게 아니고요. 그 겉에 쓴 먹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으로 쓴 것만 이렇게 쓸려 내려가요. 말하자면 종이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흘려보낸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종이를 재활용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세초. 이 초초본과 중초본을 이렇게 씻어버린다 물에. 그런 거를 세초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보관 봅시다. 보관. 자, 보관은 처음에는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대 사고가 있었죠. 거기 보시면 춘추관과 충주에 보관했으며 세종 때 4대 사고, 말하자면 4군데에 보관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춘추관 빼고 충주, 성주, 전주 이렇게 4군데에 보관을 했었고, 자,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한 개만 남고 다 불타버렸죠. 어디 게 남았어요? 전주 사고, 그렇죠. 전주 사고본이 남아서 나머지를 5개로 이제 광해군 때는 5개로 늘린 거죠. 5대 사고. 그리고 이제는 도시에 보관하지 않고 산 위로, 그래서 오대산, 태백산 뭐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대 사고, 자,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묘향산, 그리고 중간에 적상산과 그 다음에 정족산으로 또 옮겨서 보관을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현재는 자, 이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남한에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서울에 하나, 그 다음에 부산에 하나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도 하나 있죠. 김일성 대학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가져갔다가 일본으로 하나 실어갔었거든요. 오대산 사고 거를. 그런데 관동 대지진이 나면서 그 중에 일부가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돌려받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거는 일부만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조선어조 실록이 남아있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4대 사고 어디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5대 사고를 정비한 건 어느 왕 때예요? 광해군 때.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도와 지리서의 편찬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도 지리서는 왜 만들었어?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그래서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중앙 집권과 국방의 강화를 위해서 지도와 지리서를 편찬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대표적인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지도는 호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자, 요걸 체크 한번 해봅시다. 호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자, 일단 어느 왕인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현존 지금 남아있는 동양 아시아에서 최고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현존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가 바로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본은 사라져 버렸고 필사본만, 필사 알죠 여러분, 이렇게 그린 거, 필사본이 일본에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본은 없고 필사본만 남아 있다. 자, 그다음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의 특징은, 자, 특징 첫 번째 세계지도인데 어디와 어디가 좀 되게 크게 돼 있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크게 돼 있죠. 이 지도는 실측도가 아니라 편찬도예요. 쉽게 말하면 실제 가본 게 아니고 여러 지도들을 짜집기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편찬도니까 이렇게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도가 비교적 자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표현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여러분 쭉 우리나라부터 한번 쭉 가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밑에는 거꾸로 박혀 있는 일본이, 일본의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일본은 좀 거꾸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되게 크게 그려져 있고, 자, 왼쪽으로 한번 쭉 가볼까요? 자, 인도 있고 서남아시아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도 있고 쭉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거기 가운데 구멍 뽕 뚫린 데 보이죠? 거기가 아프리카. 그래서 그 위에는 유럽이겠죠?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있는 웬만한 지역은 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없는 지역이 있네. 자, 없는 지역은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륙이 없다. 신대륙이 없죠. 자, 아메리카는 콜럼버스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했고요. 그런데 이 지도는 그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신대륙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없다? 아메리카 대륙이 없다. 이게 특징이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자, 의미, 그 다음에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아메리카 없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봅시다. 팔도도. 팔도도 태종 때 만들어진 거다. 자, 그 다음에 동국지도. 자, 동국지도는 실측지도예요. 실측지도. 직접 가보고 그렸어. 자, 왜냐면 이때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가 세조 때 발명됐거든요. 그게 인지의 규형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측량하는, 토지의 높낮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걸 측량하는 기구가 발명됐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실제 쫙 한번 가보고 답사하고 그리고 만든 최초의 실측 지도가 동국지도, 그러니까 세조 때 완성됐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밑에 조선 방역지도. 자, 이거는 명종 때 그려진 지도인데 좀 독특한 것이, 자, 요 지도는 거기 보시면 만주와 대마도를 다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나 대마도를 다 우리 땅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주와 대마도를 다 우리 땅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조선 방역지도라고 하는 지도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최초의 실측도는 동국지도, 그 다음에 만주와 스시마섬까지 전부 다 우리 영토로 표시된 거는 조선 방역지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지리지, 지리지로 한번 가볼까요? 지리지. 자, 지리지로 가면은, 자, 거기에 신참팔도 지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가 있죠. 자, 신참팔도 지리지가 가장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는 이제 신참팔도 지리지를 다시 이제 정리한 거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팔도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신증동국 여지 승남 등등 있죠.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최초로 만들어진 건 신참팔도,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건 신참팔도 지리지,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남, 이렇게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건 동국여지 승남이에요. 자, 그래서 신참팔도 지리지는 경상도 부분 일부만 살짝 남아있고요. 많이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남이 지리지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성종 때 만들어진 지리지이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502페이지 밑에 표를 다시 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의아해 할까봐, 전혀 안 의아해 할 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 거기 팔도도라는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팔도도. 여러분 책에 보시면 팔도도가 두 개로 되어 있죠? 맞아요. 태종 때 편찬한 팔도도가 하나 있고 세종 때 편찬한 팔도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 아니고 지도가 두 개 있는 거다. 알겠죠, 여러분? 에게 오타네 아니고, 알겠죠? 지도가 두 개라는 거. 또 여러분 혹시 헷갈릴지 모르니까, 이게 몇 년 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이게 태종이냐 세종이냐 두 개 다 있다는 거. 알겠죠? 두 개 다 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린 넘겨서 윤리, 울리와 의례서 한번 넘겨볼까요? 윤리, 의례서.
자, 윤리의례서에서는 삼강행실도 국조오래의 이렇게 두 개 체크를 해봅시다. 삼강행실도는 어느 왕 때? 세종 때. 자, 그래서 세종 때 자,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군신, 그러니까 충신이죠. 충신, 연려, 효자에 관한 일들을 다 글과 그림으로 설명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편찬한 책이 삼강행실도예요. 이 책이 편찬되게 된 배경은 이런 게 있었어요. 세종대왕 때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살인사건이 부모를 죽인 살인사건이고 좀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런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한 책을 편찬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이거를 널리 보급을 시킨 거예요. 그게 삼강행실도. 그러면은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요 삼강이 유교 윤리 중에서, 그러니까 삼강 오륜의 오륜 중에서 군신 부자, 그 다음에 부부에 관련된 일을 묶은 거예요. 그게 삼강행실도고 세종. 그 다음에 오륜 중에서 그러면은 그 세 개 빼고 나머지 두 개가 남아요. 하나는 장유유서, 붕유신.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이렇게 두 개가 남거든요. 그거를 따로 묶었어요. 그럼 두 개만 묶은 거죠? 이륜행실도.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중종 때 편찬된 이륜행실도가 삼강 오륜 중에 삼강 빼고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오륜 중에 세 개 빼고 나머지 두 개만 묶은 거예요. 이륜행실도. 자, 이륜행실도가 중종 때. 자, 그리고 나서 5개 묶으면 뭐예요? 오륜행실도.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륜행실도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정조 때. 그래서 삼강행실도 세종, 이륜행실도 중종, 오륜행실도 정종.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삼강행실도겠죠. 당연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국조오례의 국가의 5가지 예절에 관한 책. 그게 국조오례의. 그래서 뭐 홀예, 빈예, 군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의 5가지 예절에 대한 책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가례, 빈예, 군예, 흉예, 길예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뭐 무슨 예, 뭐 길예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오례구나, 국가의 5가지 예절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삼강행실도와 국조오례의는 편찬된 왕을 체크하시면 돼요. 어느 왕 때쯤 편찬됐는지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법전으로 갑시다. 오른쪽에 가시면 법전 편찬. 자, 법전은 통치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겠죠. 자, 조선 전기 만들어진 법률 중에 이 법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전은 뭘까요? 경국대전이겠죠. 자, 그래서 경국대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조에서부터 성종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세조에서부터 편찬하기 시작. 완성은 성종 때 완성. 자, 그게 경국대전이에요. 자, 그래서 경국대전의 편찬 설명이 나와 있어. 뭐 육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경국대전 말고 나머지 법전들까지 한번 볼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최소한 한 4권 정도는 어느 왕 때 편찬됐는지, 이름은 뭔지, 제목이죠. 제목은 뭔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505페이지 보시면은 경국대전에서부터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이렇게 4권. 최소한 여기 다 외울 수는 없지만 4권 정도는 제목, 그 다음에 시기, 어느 왕 때인지. 자,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 속대전 영조, 대전 통편 정조, 대전 회통 고종인데 흥선대원군. 그래서 요 4권 정도는 꼭 시기랑 제목은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이 4권은 알아둘 것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의 발달. 자, 이제 성리학의 발달로 넘어가 봅시다. 자, 507페이지에 성리학의 발달. 일단 성리학의 발달에서는 제일 먼저 훈구와 사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훈구와 사림은 우리가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훈구파와 사림파. 자, 훈구파는 다른 말로 관악파. 관악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청에서 연구해서 성장한. 그래서 이 관악파 같은 경우는 성균관이라든가 아니면 집현전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관악파. 그 다음에 사림파는 사학파. 즉 그냥 사립학교 다녔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관악파, 사림파, 사학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508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이렇게 볼까요? 508페이지에 관악파와 사악파 나와 있죠?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체크해 봅시다. 우리 다 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뭔데? 자, 중요한 거. 훈구의 정치적 성향으로는 중앙집권, 부국강병.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인파 같은 경우는 향촌자치, 그 다음에 왕도정치 이런 게 있어요. 향촌자치, 왕도정치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훈구 같은 경우는 사장을 중시하죠. 여기서 사장이라고 하는 건 한문학, 글 쓰는 거. 한문학을 중시한다. 자, 그런데 사림 같은 경우는 경학 중시. 자, 경학이라고 하는 건 유교 경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걸 중시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훈구 같은 경우는 성리학 이외의 학문도 수용. 성리학 이외의 학문도 수용한다. 그러니까 불교도 괜찮고 도교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수용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성리학 이외의 사상은 배척.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리학만 좋아. 이런 쪽이 이쪽이죠.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배척한다. 그래서 여기는 도교도 안 돼. 불교도 안 돼. 자, 그게 바로 이 학문적 성향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훈구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예요? 15세기. 시기는 주로 15세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림파, 즉 사학파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 16세기. 그래서 주로 15세기, 16세기에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자, 그래서 훈구는 이런 것 등을 주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림은 이런 것 등을 주장했죠. 그래서 훈구와 사림의 성향이 완전 다르고 이 사람들이 주로 15세기니까 15세기의 학문을 이끌었으면 이 사람들은 16세기. 특히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이쪽은 단군을 중시해요. 주체성, 자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단군을 중시하고. 자, 16세기 사림이 되게 좋아했던 건 누구? 기자. 그렇죠. 기자를 중시해요. 그래서 여기는 기자를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단군 중시, 여기는 기자 중시. 그런 식으로 성향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훈구와 사림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다 아는 거. 훈구와 사림의 대립을 뭐라고 하나요? 사화. 4번의 큰 사화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선조 때쯤 가면은 정계를 장악해버리죠, 사림이. 자, 이번에는 사림이랑 싸워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붕당.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 1교시에 붕당의 성립까지만. 뒤에는 지금 할 게 많죠. 아직 이제 근대 태동기 가서 할 게 많은데 어쨌든 붕당의 성립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좀 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의 융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성리학의 융성에서는 일단 주리론, 주기론으로 나눠져요. 주리론, 주기론. 그래서 이걸 이제 이기 논쟁이라고 하는데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눠지는데 깜짝이야.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일단 리라는 개념. 주리에서 리. 그 다음에 기. 그래서 리와 기가 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 자, 기는 뭐고 리는 뭐니? 리라고 하는 건 원리, 도덕. 자, 원리나 도덕을 강조하는 걸 우리가 리라고 그래요. 원리, 도덕.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건 요거는 경험, 현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걸로 뭐라고 할까요? 리는 소프트웨어, 컴퓨터로 하면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기는 겉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 뭐 키보드, 모니터 뭐 이런 거. 그런 거 우리가 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리는 물이다. 그 다음에 기는 그릇. 자, 우리가 물을 어느 그릇에 담아도 컵에 담건 뭐 병에 담건 텀블러에 담건 뭐 잔에 담건 어디에 담건 물의 내용은 변하지 않죠. 그냥 물이야. 안 변해. 안 변하는 원리는 리고. 그 대신 그릇의 모양은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 바뀌죠. 말하자면 병에 담으면 길쭉하고 컵에 담으면 약간 널쩍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은 달라져.
자,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원리, 물은 안 변하죠? 그거는 리. 그래서 물과 그릇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리를 장군에 비유하기도 하고 기는 병사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물과 그릇이라고 구별하시면 훨씬 이해가 좀 쉽죠.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리를 강조하면 주리론, 기를 강조하면 주기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주리론의 선구자, 그 다음에 주리론의 집대성, 그 다음에 주기론의 선구자, 주리론의 집대성,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사실 진짜 핵심은 누구랑 누구? 이왕과 이. 그렇죠? 이왕과 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것만 구별하면 되는데, 일단 주기론, 주리론부터, 우리 책에 리론부터 나와 있죠. 주리론부터 볼까요? 주리론의 선구자는 누구냐? 선구자는 이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연적이라는 사람이 리를 강조하는 주리론의 선구자고, 자, 이거를 집대성, 정리,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완성한 사람이 누구? 이황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황의 학설을 볼 거고,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학설들을 주장했는지, 특히 시험은 이황과 이의를 그냥 이황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이의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이런 문제보다는 사료로 제시를 하고 다음 사료에서 설명하는 이 사람의 관련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사료를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일단 주리론의 선구자 509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한번 설명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주리론, 우리는 이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중간에 서경덕과 조식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이황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황의 어떤 학설을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자, 이황의 성격은 근본적이면서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 그래서 이황은 근본적이면서 이상주의적 성격이 좀 강하다. 자, 그리고 주장을 했던 게 거기 보시면 처음에 이기이원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이귀기천론 또는 이존기비론을 주장해요. 자, 먼저 이귀기천론, 이존기비론. 자,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귀기천론은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리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얘랑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자, 이황이 볼 때 리라고 하는 건 100% 선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순선이라고 부르요. 순선, 완전 착한 거야. 자, 그런데 이황이 볼 때 기는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나쁘고 섞여 있어요. 말하자면. 자, 다시 이황이 볼 때 리는 100% 착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 순수하다, 말하자면 리는. 그런데 기는 착하고 나쁜 게 반반이에요. 섞여 있어.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리와 기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기이원론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기이원은 리와 기는 이원, 무슨 말이에요? 두 개, 즉 섞일 수 없어. 각각 따로따로야, 그런 뜻이에요. 자, 리와 기는 각각 따로따로니까 두 개, 그런 뜻이죠. 리와 기는 절대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기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주자는 이존기비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자, 기보다는 리가 훨씬 완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기호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기호발설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거기 보시면은 기대승과의 논쟁, 기대승과 사단칠정의 논쟁과 관련이 있어요. 기대승이라고 하는 젊은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대승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이황한테로 이제 편지가 온 거죠.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의 이론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제시를 했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황과 기대승이라는 사람 사이에 편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서로 이제 자기의 주장을 피력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거 이제 왔다 갔다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황이
이 기대승의 학설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사단 칠정의 논쟁을 하게 되는데,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거 여기 앞에도 써 있던데 봤어요? 학원에? 아무도 게시판 이따위는 보지 않아?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보면 게시판에 뭐 사단 칠정 이런 것도 막 적혀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뀌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구나. 저만 보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뭐 교우, 이번에는 뭐 친구와의 관계 이런 거를 이제 한자 성어 같은 거 딱 써 있던데 한 번씩 봐. 알겠죠? 근데 전에 써 있던 게 사단 칠정이에요. 또 나만 봤고만 역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건 나야. 그렇죠? 여기에 뭔가 다 이렇게 뭐가 있나 막 궁금해가지고 다 읽어보고 다니는 거 역시 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 측은지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 칠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감정 중에 이제 나타나는, 예를 들면은 뭐 희노애락, 애욕, 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관한 리와 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사단 칠정이고, 여기 보시면은 거기 리와 기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그리고 리가 근본적인 거고 기는 그거의 현상이다. 뭐 이렇게 나타내는 게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이기호발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영향 책으로 볼까요? 첫 번째,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다.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서 설명했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갑자기 성리학이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자를 많이 잡아갔기 때문인데, 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경상도 지역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경상도 지역에, 영남 지역의 학자들을 많이 잡아갔고, 그 지역의 학자들이 대부분 누구의 제자였어요? 이황의 제자였던 거지. 그래서 이황의 학설이 일본으로 전해져서 영향을 준 거예요. 자,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건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영남학파, 경상도 영남학파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황. 자, 그 다음에 저서 볼까요? 자, 저서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게, 성악 10도라고 하는 저서를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성악 10도. 자, 그 다음에 주자서 저료, 그 다음에 전승록편. 전승록편이라고 하는 건 양명학을 비판한 책이에요. 그래서 전승록편이라고 하는 요 얘기는 우리가 뒤에 조선 후기 양명학 나오면 다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황이 우리 책에 앞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자, 향약이란다. 서원을 사액 주자고 건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황. 그래서 이황의 건의에 의해서 소수서원으로 바뀌죠. 백운동 서원이 그때. 그래서 재작년 시험 문제에는 이황의 그 일화, 그러니까 사액을 주자고 건의했다. 이 사람에 관한 학설을 골라라.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황을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밑에 사료탐구에 이황, 이기호발설 나와 있어요. 사료탐구는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황과 이의를 구별해야 돼요. 시험 문제는 주로 사료로 언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장 넘겨서 주기론으로 갑시다. 자, 주기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를 강조하죠. 그래서 현실과 개혁을 강조한다. 자, 그러면 주기론에서도 역시 선구자. 자, 선구자는 조식, 서경덕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특히 서경덕 같은 경우는 기를 강조해요. 그래서 기일원론 이런 걸 강조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조식에 대한 설명을 좀 체크를 해주세요. 절의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의 제자 중에서는 누가 많냐면 의병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인홍부터 시작해서 뭐 곽재우를 비롯한 여러 의병장들이 요 조식의 제자들, 의병장을 배출하게 되었다. 요 조식의 문인 중에서 의병장들이 많이 배출이 되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광해군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 북인으로 등장을 해서 정치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광해군 때 굉장히 중요시 됐던 학자가 조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광해군 때 조식의 제자들인 북인들이 집권했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성균관에 가면 문묘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그 학자들을 거기에 이제 모셔져 있어요. 특히 이황, 이이나 뭐 이런 이현적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문묘에 배양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선생님만 빠졌어? 그러면서
조식을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조식을 문묘에 배양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문묘에 배양하면 좋았을 걸. 이 조식과 누가 라이벌이냐면 이황과 라이벌. 보통 우리가 이이나 이황이 라이벌일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아니에요. 실제로는 조식과 이황이 연배도 비슷하고 고향도 비슷해요. 그런데 조식은 단 한 번도 벼슬을 하지 않고 제야학자로 머물렀고 이황은 벼슬을 좀 했죠. 여러 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명이 굉장히 라이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식의 제자들이 누구를 끌어내리고 이황을 끌어내리고 문묘에 배양돼 있던 이황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스승인 조식을 이 문묘에 배양하려고 운동을 벌였어요. 근데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성경관 유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나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그런 일까지 있었다. 왜? 광해군 때 북인들이 집권했었고 북인은 누구의 제자들이 많으니까 북인, 그러니까 의병장 출신도 많고 조식의 제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한 장 넘겨서 510페이지 서경덕. 자, 서경덕은 기일원론을 주장했다. 요 서경덕 하면은 또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나? 황진이 떠오르지 않아요? 나만 또 떠올라? 황진이가 요 서경덕을 유혹하려고 했다가 실패. 그래? 뭐 별로 관심 없어? 되게 재밌는 얘긴데. 그래서 서경덕을 오히려 스승으로 삼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죠. 자, 그 다음에 남명조식. 자, 노장 사상의 포용적이었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의병장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다. 조식의 제자 중에서. 그리고 북인 정권의 핵심이었다라는 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자, 그러면 이거를 집대성한 사람은 누구냐? 자, 집대성한 사람이 율곡 이이죠.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맨 밑에 511페이지에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일원론적 이원론 나와 있죠. 자, 이론 몇 개만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이통기국론부터 설명할게요. 자, 리통기국론은 무슨 뜻이냐면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통한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이다라는 뜻이고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리는 통하다는 건 어디나 다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라는 뜻이고 기는 국한된다라는 뜻인데 이 국한된다라는 건 어떤 특정한 곳에만 나타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특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는 어디나 다 있는 거야. 얘는 그냥 좀 흔해. 그냥 어디나 다 있는 원리 같은 거고 기가 특수한 거니까 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기를 더 강조한 거고 자, 그러면 리는 보편적이고 기는 특수하니까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두 개가 같이 작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와 기가 하나네. 이기 일원론이라고 하고 이기 일원론은 다른 말로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 자, 리와 기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보편적이고 하나는 특수한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리와 기는 하나구나. 이기 일원론이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 같은 뜻이에요. 여기도 이기 이원론인데? 네. 여기는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이네? 같은 건데 앞에 이게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알겠죠? 얘랑 얘는 같은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통기국론, 이기 일원론 이렇게 등장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발 이승설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리는 스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기가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다. 그럼 결론은 뭐가 더 중요해? 기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발 이승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회경장론이라고 해서 이 사회경장이라는 건 개혁을 강조한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 같은 경우는 현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현실이 별로야? 그러면 고쳐야지. 즉 개혁을 해야지. 그래서 이 이는 개혁적인 주장들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수미법을 주장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다 아는 신만양병설 그런 걸 주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혁을 강조했구나. 이런 거를 사회 경장론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호학파 형성, 그 다음에 개화사상의 영향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책으로는 성악 지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호문답,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만원봉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요것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하나는 성악 10도, 하나는 성악 지묘.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냐? 이거를 성악 군주론이라고 하고 실제로 처음에 이거를 제시한 사람은 이현적이에요. 그런데 이 성악 군주론에 대해서 이황과 이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말하자면 임금이 이황과 이이한테 내가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좀 해달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이황이 써준 책이 성악 10도. 자, 그 다음에 이이가 써준 책이 성악 지묘라는 책인 거예요. 둘 다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건데, 자, 그러면 성악 10도라고 하는 건 성리학을 10개의 그림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한 책. 그림 10개로 성리학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 책이라서, 자, 이왕이 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내가 성리학을 되게 쉽게 설명해 줬으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지? 스스로 정진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 혼자 공부할 수 있지? 자, 밤낮으로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공부해라. 혼자 공부할 수 있지? 스스로 정진해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 책을 주면서. 자, 그런데 이의 성악 10도는 성악 지묘는 10도라고 썼네. 성악 지묘는 자, 성리학은 진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왕이 신하에게 경연을 통해서 기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기지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연이라는 건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죠. 그래서 경연을 통해서 배워서 기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건 그러니까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신하한테 배워. 이거는 이.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할 수 있지? 그거는 이황.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 여기서 경연을 통해서 기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너 배워라 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이가 나한테 배워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이는 별명이 뭐냐면 구도장원공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는데 구도장원공이 뭐냐 자 속과와 대과를 모두 합쳐서 9번 시험을 봤는데 9건 전부 다 장원급제를 했어요. 시험 9번 보고 다 1등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이는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 그런 뜻이에요. 그게 구도장원공이다. 결국에는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이 이는 성악 지묘. 성리학은 집요하게 어려운 거니까 나한테 배워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 10개. 되게 쉽지? 혼자 공부할 수 있지? 요거는 이황. 그래서 성악 지묘와 성악 10도를 좀 구별하시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까지 설명을 좀 했고요. 시간이 좀 지나버렸네. 우린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학파의 형성부터 불교, 뒤에 문화 파트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쉽시다.